우리가 예를 들면은 전기를 생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를 건설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데,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라고 하죠. 이 뉴클리어라는 말은 뭐 핵의 이런 말인데, 이제 뉴클리어 피션이라는 말이 있죠. 핵분열이라는 뜻입니다. 1905년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물질과 에너지 등가의 법칙을 발표한 이후에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되면은 E는 mc 제곱인데,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과 이 빛의 가속도의 제곱을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등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죠. 즉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처음 발표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1905년에 발표가 됐는데 1937년 요때 독일의 그 오토한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실험실에서 증명을 했어요. 우라늄 원자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 원소거든요. 불안정해요. 그래가지고 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깨지기가 쉬운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깨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원자가 깨질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오토안이라는 핵 화학자가 우라늄에다가 이제 우라늄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을 시켜가지고 큰 충격을 가하니까 이 우라늄이 이렇게 핵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라늄이라는 물질은 없어지고 에너지가 방출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실험실에서 뭐 조금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된 거 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원자 하나가 아니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엄청난 그 우라늄이 뭐 저기 뭐야 그 나중에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원자 폭탄에 사용된 우라늄이 오렌지 하나 크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로 이제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도시가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죠.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1937년에 이 소식을, 이거를 이제 1938년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망명에 있었죠. 히틀러의 그 나치를 피해서.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한 처지의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대표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 기술을 갖다가 만약에 나치가 먼저 이용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면은 낭패니까 우리가 빨리 그
이 원자폭탄을 만들자, 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이죠.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라고 오펜하이머가 임명이 되었고, 뭐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마침내 1944년인가 그때 이제 원자폭탄 두 방이 어타믹 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 덕에 한국도 이제 어부지리로 해방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자력으로 해방이 안 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된 바람에 한국이 이제 지금까지도 뭐 아직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력으로 해방되지 못한 거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이제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이 막대한 힘이 나오는데, 막대한 힘, 에너지가 나오죠. 이걸로 이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요거를 회전시켜요. 그리고 이 터빈의 반대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 자석이 붙어 있어요. 이 자석을 여기 구리 코일 속에 넣고 회전을 시키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적인 그 원리죠. 그런데 이 발전소를 우리가 건설하는 데는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의 법칙, 일렉트로 매그네틱 인덕션이라고 하는 이제 전자기 유도의 그 법칙이 여기 이제 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회전시키는데 또 아인슈타인의 물질과 에너지 등가의 법칙, mass and energy equivalence라고 그래가지고 물질과 에너지가 같은 것이다 라는 그 등가의 법칙,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E는 mc 제곱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러한 법칙이 여기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 법칙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밑에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형화 돼가지고 나타난 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죠.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현대의 그 편리한 인간의 물질 문명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기 마음에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돈이라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원자력 발전소 같은 직업을 뭐 직장을 구해서 다닌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 직업이나 직장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물리 법칙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물리 법칙에 근거해야만 여기 이제 직업이나 직장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주식 시장을 활용한다.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주식 시장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돈을 생산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거기에 깔려 있는 어떤 물리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리 법칙이 뭐냐면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 법칙이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회사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그 동인도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는 당시 그 대항해 시대에 그 인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본 이런 데를 왕래하면서 향신료하고 도자기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해 가지고 유럽에 가서 판매를 했죠. 유럽에서는 그 향신료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재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유럽은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뭐 명품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 먼 거리를 항해해 가지고 인도에 가서 또 일본에서 향신료라든가 도자기를 구매해 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기 위해서는 거대한 배가 필요하죠. 거대한 선박. 이 거대한 선박이 예를 들어 100억짜리다. 100억을 들여야 이 거대한 선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뭐 10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0억이 전 재산인 사람이 100억을 투자하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자 1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 그러면 재산의 10분의 1이니까 이게 뭐 망해도 뭐 타격이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뭐 파산할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10명이 10억씩 투자해서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고 이거를 이제 인도하고 일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뭐 중간에 풍랑도 만날 수 있고 뭐 해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인도와 일본에 가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유럽에 와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00억을 벌었다. 그러면 1인당 이제 50억씩 나눠주는 것이죠. 투자를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10억 투자해가지고 50억을 벌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인 것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어떤 투자 개념을 만든 그런 원리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거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제품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이걸 판매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제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 아주 좋은 취지죠.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 운용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회사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회사에 돈을 잘 버니까 회사의 내재 가치는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런데 주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내재 가치. 주가가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주가는 그냥 밑에서 바닥에서 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내재 가치에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주가가 상승해서. 그러면 주가가 뭐 내재 가치가 예를 들어 뭐 주당 10만 원이다. 근데 주가는 아직도 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배가 올라야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내재 가치와 주가가 이제 서로 일치되는 것인데 이게 저절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수많은 개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개미가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원하는 그 수익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뭐 말이 많아요. 주가가 바닥인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이의도 많고 불평, 불만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바란다고는 하지만 뭐 1%, 2%만 올라도 팔아 제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는 개미들은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능력이 없다. 말만 많고 시끄러우면서 주가를 올리지는 못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통일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미들한테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물량을 전부 매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매집하겠죠. 싸게 사고 싶을 테니까 바닥에서 매집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올려야 됩니다. 올릴 때는 쉽게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마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개미들에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 물량을 갖다가 어떤 거대 자본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물량을 털어가지고 개미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주가 하락, 그다음에 기간 조정.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거 이런 걸 제일 못 참죠. 그게 이제 자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인데 이러한 공격을 하면 개미들은 거의 견디질 못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량을 이제 자본가 세력이 다 빼앗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와 이제 대입해 보면 개미들한테 물량이 분산되어 있는 거는 민주화가 잘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시끄럽기만 하고 뭐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본가 세력이 전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좋아 매집이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독점. 주식 하나하나가 의결권이 있으니까 독점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권력이 독재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물론 좋은 독재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본가가 이제 여기 개입한 거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주식 투자에서는 민주화가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독재가 이제 주가를 올린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본가 세력이 독재 권력을 장악한 이유는, 독재 권력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가 통제권, 요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력이 이 주가 통제권을 가질 정도로, 주가를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로 통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모든 정지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그 시점에서 뭐 별다른 저항 없이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번 더 이렇게 하락 조정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세력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가의 그 상승을 언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개미는 뭐 아무리 개미들이 많이 모였어도 주가를 뭐 올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이 어떤 종목을 완전히 주가 통제권을 획득했다, 장악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주가 통제권, 이거를 장악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건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제독이 완전히 그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죠. 일본군은 그 전라남도 그 남해 바다를 통해서 저쪽 서해안으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물자를 운송해가지고 육군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이순신이 난데없이 등장해가지고 남해 바다의 그 지휘권을 장악했어요. Naval Supremacy. 남해 바다의 제해권을 갖다가 이순신 조선수군이 장악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그리로 물자를 운송을 못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물자를 운송을 못하게 막으니까, 여기 그 주둔하고 있던 이제 그 뭐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조선군을 왕을 그 명나라로 이렇게 쫓아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자 운송이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밑으로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있다가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니까 이제 여기서 철군을 한 것이죠, 일본군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제해권을 장악한 것이 이 전쟁에 아주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해권이라는 게 이제 주식에서는 주가 통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주가 통제권을 장악했다는 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싸움이죠. 시간만 지나면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건 틀림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어떻게 등락을 해서 올라갈지, 횡보하다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력이 결정권자니까 세력이 결정할 문제예요.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그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세력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세력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를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봤자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어떤 주식에 결정권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력의 의도는 주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 회사의 내재 가치와 주가가 서로 불일치할 때 이거를 일치시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력은 아주 고상한 목적을 지금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의 뜻에 부합되도록 기다려야 되겠죠.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이제 뭐 불평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거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세력도 빨리 주가를 올려가지고 팔고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이 물량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그 에너지가 전부 세력한테 이렇게 몰려가 가지고 완전히 세력이 그 물량을 장악하게 됐죠. 거의 아마 뭐 유통 물량의 예를 들어 뭐 90%, 95% 이렇게 장악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장악하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물량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에너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돼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이 돼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물리 법칙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누구도 이 물리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이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응하면 반드시 우리가 저기 마이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의 법칙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물질과 에너지 등가의 법칙에 순응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순응하면 반드시 돈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